저축은행이 위기라. 하나씩 하나씩 파산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지금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14개 저축은행은 다 8%가 넘습니다. 8%. 일반적으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말입니다. 8% 이내여야지 좋다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여러분 88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88클럽이라는 게 자기 자본 비율이 8% 이상 되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이내가 되는 것을 좋은 저축은행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88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보다가 넘는 저축은행이 지금 79개 저축은행 중에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4개는 넘습니다. 적어도 14개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영지표가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당장 대하저축은행은 24.35%입니다. 버텨낼까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이렇게 많은데 쉽게 말하면 연체하는 사람이 천재라는 거잖아요.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고정이하 여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4.35%면 제가 봐서는 버티기 힘듭니다. 하나씩 하나씩 폐업한다는 말이 파산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S&T도 17.59%고요. 대원저축은행 14.58%, HB저축은행 14.04%, 조흥저축은행도 11.99%입니다.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10.68%고요. 상상인 저축은행은 10.67%입니다. 이 외에도 라온 저축은행, 더케이 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영진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OSB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이래 정도면 여러분 이게 13년 전인가요? 14년 전이면 2011년이거든요. 저는 그 당시처럼 저축은행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게 수면 위로 저축은행의 상황이 안 올라와서 그렇지 지금 79개 중에 적어도 14개가 이 정도라면요.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가면. 특히 말입니다. 특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돈을 갚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말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더 커질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4개가 8% 넘는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여러분 100% 넘는 곳이 또 이게 말입니다. 12곳이 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136.3%입니다. 더블저축은행 133.36%예요. 또 JT저축은행은 128%고요. 동원제일은 126.7%. 그리고 다 저축은행은요.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제가 뭔가 틀린 것 같습니다.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125.7%고요. 대박저축은행도 124.3%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이 외에도 말입니다. 키움에스 저축은행도 있고요. 더K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심지어 KB저축은행도 있습니다. 대신저축은행도 있고요. 물론 KB같이 큰 은행이 딜을 바치고 있으면 뭐 충분히 위험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 말입니다. 충격파는 저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다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자가 다월저축은행입니다. 다월저축은행 126.3%.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이게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저축은행들은 굉장히 고난을 겪을 겁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136.3%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100% 넘는 곳이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12곳이 된다는 것. 이게 더 충격이죠. 문제는 여러분,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100% 넘는 게 12개인데 앞에 말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넘는 저축은행하고 다릅니다. 다. 물론 같은 데도 있어요. 상상인 같은 데는 같은데 상상인 플러스도 같지만 다른 데도 많지요. 그러면 지금 14개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태라면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하나씩 파산 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총선 후에는요. 이게 무더기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는요. 저축은행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16.7%다.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게다가 말입니다. 장기 시정조치 기준이 1조 자산입니다. 재산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1조 자산 이상 같은 경우는 8%, 1조 자산 미만 같은 경우는 7% 유지하라고 하고요. 또 정부 권고 상황은요. 오늘 제가 오타가 좀 있습니다. 90이 아닙니다. 이게 90이면 난리 나게요. 정부 권고 기준은 9에서 10입니다. 9에서 10. 9.0에서 10.0입니다. 9.0에서 10.0. 이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평균 BIS 비율이 16.7%니까 뭐 괜찮다. 겉으로는 괜찮다예요. 겉으로는 괜찮다.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충격적인 수치가 굉장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굉장히 많은 곳들. 아무래도 좀 피해야 되겠죠. 게다가 말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굉장히 많은 곳. 이런 데는 진짜 피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 88클럽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게 저축을 할 때 반드시 저는 해야 될 게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5천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법정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법정 보호 한도 내에서 저는 넣는 게 맞다. 게다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법정 보호 한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법정 보호 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법정 보호 한도가 한 4,700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이자를 한 4% 정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저는 저축은행을 결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더 핵심적인 것은 저는 웬만하면요. 요즘 같을 때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축은행에 대한 것은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요. 이게 예상보다가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요. 실제로 제가 다른 지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지표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축은행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계속해서 돈을 넣고 있지는 않다는 것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전체적인 수신이 좀 줄어들거든요. 예, 전체적인 수신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해보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지금 10개월 새에 10조가량 줄어들었습니다. 10조가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꾸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2023년 1월에 120조 8천억 원이 수신 잔액이었거든요. 이게 많이 갈 때는요. 2022년 11월에 121조 4천억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예, 지금 11월에 110조 2천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나서요. 2012년에 42조 1천억까지 줄어들었고요. 예, 2011년에 13년에는요. 33조 1천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저는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시장을 저는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진짜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의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상황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